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11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두 번째 동영상 주제는 빚 없이 성장할 수 없는 한국 경제입니다. 빚은 채무죠, 부채. 채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채무 문제를 끄집어낸 배경은 이제 올해 3분기 성장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이 2015년 3분기가 7, 8, 9, 3개월 동안이죠. 실질 성장률을 발표를 했죠. 실질 성장률을 보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6%로 성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기 대비로 하면 4.8%로 이렇게 푹 뛰었어요. 이건 전기 대비는 통계 자체의 신뢰성도 많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2분기에는 뭐였어요? 메르스 사태가 있어가지고 그 기저 효과가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추세를 비교적 좀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인데 빨간선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2분기에 2.6%로 뭐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1분기 비해서 약간 반등을 했지만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제 그 2.6%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제 누계 성장률은 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 4분기까지 치면은 대체적으로 2.5% 정도를 밑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2%대 성장이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계속. 근데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건 뭐 때문에 들쑥날쑥할까요? 이렇게 들쑥은 뭡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날쑥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뭐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그 2분기 성장률이 조금 이렇게 2.6%였는데 이제 그 성장률의 내역별로 보면은 지출 내역별로 보면은 건설 투자가 보시는 것처럼 건설 투자가 2003년에 돌아가지고 쭉 늘었다가 다시 깔아앉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건설 투자가 경제 성장률 2.6% 중에 0.8%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건설 투자가 상당히 그 성장률을 주도를 했다라는 거죠. 3분기 성장률을. 건설 투자는 뭡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설 투자가 성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3년 이후에 이렇게 그 실질 성장률의 모습하고 건설 투자 모습하고 거의 모양이 같죠. 모양이 같죠. 그 건설 투자가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와 가지고 지금 건설 투자가 경제 성장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 때 이렇게 건설 투자가 이렇게 그 성장을 주도한 건 뭐냐? 뭐 다들 아시죠? 전월세 대란입니다. 물론 이제 전월세 대란은 2007년, 8년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이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대세 하락이 침체로 빠지기 시작했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전월세가를 올리기 시작한 걸 이렇게 올려서 이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2012년부터는 이제 전세 물량이 거의 소진돼 가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니까 소진되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전세 물량이 없는 이제 뭐 전월세 대란이 이제 가속화됐죠. 2012년부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이제 건설 경기가 이렇게 뛴 건 뭡니까? 그겁니다. 전월세 대란의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수요가 어떤 정말로 자금 여력이나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경기가 좋고, 소득이 좋고, 수입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여윳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산 그런 수요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건설 투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전월세 대란으로 소득이 안 되는 무주택자들이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전세가나 뭐 매매가나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까지 와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월세 대란이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월세 대란이 이렇게 이제 지금 건설 투자가 성장률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이렇게 띄고 있는데 이거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전월세 대란이 영원합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냥 다 아파트 한 채씩 가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국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인데요? 미국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한때는 68%, 69% 갔다가 지금 65%, 63%인가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죠. 일본의 주택 소유율이죠. 일본의 주택 소유율도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율이죠. 일본의 주택 소유율도 60% 정도, 55%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도 지금 자가주택 소유자가 55% 정도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월세 대란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수요가 무한정으로 계속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계속 경제 성장을 주도하거나 뭐 그럴 것 같으면은 2001년부터 이렇게 2005년, 6년까지 쭉 1차, 2차에 걸쳐서 부동산 말할 수 없는 투기 광풍이 불었고 2007년에 꺼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 계속 그런 논리라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건설 투자를 떠받치고 있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겁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월세 세입을 이렇게 무주택자, 세를 사는 무주택자는 돈이 있어서 세를 사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세를 살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없어서 세를 살고 있겠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돈이 없으면은. 예,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죠.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니까 박근혜 정권 출범하면서 말 나온 건 뭐였습니까? 야, 우리는 매년 한 45만 원, 50만 원씩 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뭐 50만 원씩 매년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정권 출범하자마자 막 뒤집어 버리기 시작했죠. 행복주택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뭐 지금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20만 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뭐 14만 원으로 줄이겠습니다. 얼마로 줄이겠습니다. 하고 뭐 잘 안 됩니다.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행복주택 이야기는 이제 쑥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뭐가 나왔죠? 그 뒤에 뭐가 나왔죠? 그 뭐 저기 뭐였죠? 그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고급형 임대주택 공급을 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뭐였죠? 그게 작년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뭔가 뭐요? 기업형 임대주택인가요? 그 뭔데? 뉴스테이. 예, 뉴스테이 사업인가 뭔가 그런 걸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근데 어쨌든 그 은행 빚을 이렇게 땡겨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은행들은 미쳤다고 그냥 저 소득이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왕창창 빚을 내줄 거냐 이겁니다. 못 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2007년, 8년 인무렵도 이제 막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건설사들도 파산하고 저축은행도 파산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건설사들도 지금 다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온전한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그 이제 그 은행들도 돈을 이렇게 잘 안 빌려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위험하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LTV하고 DTI를 규제를 했었죠. 근데 2013년 딱 들어와가지고 그걸 2012년에 풀었던가? 2012년에 풀었던, 2013년에 풀었던 것 같아요. 규제 하나를 한다고 2013년에 무슨 8매 9일 조치인가 무슨 조치인가 이렇게 하면서 DTI, LTI 규제를 또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그게 뭐죠? 무주택자들 전월세 대란, 집 사세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전월세 살 필요 없잖아요. 매매가고 전세가고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 더 빌릴 수도 할게요. 해드릴게요. 그래서 LTI, DTI 규제를 확 풀어가지고 맞게 좀 돈을 빌려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14년에 가계대출의 증가가 이렇게 조금 늘었는데 문제는 2014년 들어가지고 부부북 2배로 늘어나 버리죠. 예, 2배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월세 대란의 압력이 지금 아파트 시장에 대한 압력이 2014년부터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예, 거의 지금 이제 거의 꼭지점에 왔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계속 한번 이렇게 펌프질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는가, 은행들 어떻게 되는가 한번 펌프질 해보세요. 가계대출 폭증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작년 올 여름에 그 투자 강연회 때도 부동산 관련해서 한번 그 자료집이나 설명을 말씀드렸었죠. 지금 무주택자들의 소득 수준으로 보면은 소득이 가장 높은 가장 낮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장 높은 5분위까지 5단계로 나눴을 때 5분위는 자기 돈 가지고 사고 자기 집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분으로 집을 한 채씩 더 가지고 있을 정도. 그 다음에 4분위는 자기 집 자기 돈으로 이렇게 집을 사 가지고 그 절반 정도가 자기 집은 자기 돈으로 사 가지고 빚이 없고 절반 정도는 약간 이제 돈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사 가지고 있는 정도. 3분위는 이제 자기 집을 이렇게 부모한테 물려받으면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자기 집을 못 가지고 있는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라고 3분위는. 4분 이하는 아파트 자체를 세도 사기 힘든 그런 소득 계층이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뭐 다가구나 연립이나 이런 데 사는 그런 계층이고 남은 것은 이제 그 4분위의 그 절반 밑에 절반하고 3분위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무주택 전월세를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4분위에 그 절반 부분도 지금 이렇게 요때 밀려가지고 이렇게 샀다 이거예요. 2013년에 밀려가지고. 근데 이제 2014년에서 막 뛴 것은 뭐냐면 이제 3분위에 겨우 자기 그 생계 유지하고 애들 좀 이렇게 학비 대고 하는 정도 가까스로 하는 그런 계층. 그 다음에 그 빚내서 아파트를 사기에는 무리인 그런 계층이죠. 근데 그런 계층한테 지금 전월세 대란을 이렇게 악용을 해가지고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권이 악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서 빚내서 집을 사세요 했다 이거예요. 빚내서 집을 사지 않을 수 없게 몰아붙였다 이거죠. 그 몰아붙인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2010년, 11년 이건 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거 어디였죠? 지방 때문에 그랬죠. 예,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광주 뭐 이런 지방 도시들이 때 뛰어서 이렇게. 저는 대체적으로 지금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렇게 2007년 이후 이제 거품이 그러니까 2007년 그 이른바 거품 꺼지기 직전에는 60조 원이었습니다. 뉴타운 꼭지점에 달했을 때 서울 수도권에. 그 후에는 이제 좀 떨어졌다가 지방이 올라서 이렇게 됐다가 가라앉았다가 지금 뽀박 올라갔습니다. 그럼 가계대출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통정에 이제 경제가 조금이라도 그냥 그 문제가 생겨버리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죠. 뭐 이자도 못 갚아요. 지금 그나마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 올해 연말 경제전망 세미나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유된 시간 되신 분은 꼭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내년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금리가 영원히 이렇게 낮아질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거 한번 경제전망 세미나 때 한번 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제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이걸 떠받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3분위가 이렇게 그 3분위가 전체 가구의 3분위 계층이 그러니까 100명이면은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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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이에요. 근데 20명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소진돼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무한정으로 20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4분이 또 20명 끌어들이면 더 빌려줘요? 더 빌려줘요?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3분위 자체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버틸 수 없어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으로 지금 이제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사면 어떤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아파트를 산다라면 당연히 소형이나 중소형, 그 다음에 싼 거를 살 수밖에 없죠. 자녀나 소득이 안 되니까 그거 사더라도 은행 빚을 이렇게 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산다고 해도. 그러니까 소형이거나 중소형, 낡은 오래된 거 이런 아파트를 은행 빚을 끼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소형이나 중소형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파트를 팔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나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은행 빚을 땡겨가지고 또 새 분양하는 아파트를 지금 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가격을 지금 지방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렇게 소형이나 중소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신규 아파트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중대형이나 대형은 여전히 깔아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빚이 급증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여유가 없어지겠죠. 가게가 은행 이자 갚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니까 여유가 없어지겠죠. 여유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를 줄이겠죠. 지출을 줄이겠죠. 그 지출이 줄어드는 모습이 뭐냐면 가게가 이제 은행으로부터 빚을 빌린 게 이제 대출을 받은 거고, 이것은 판매 신용은 카드 사용을 말합니다. 카드 사용을 말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카드 사용이 2013년 쭉 줄었죠. 조금 이렇게 뛰었는데 확 줄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확 이렇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이제 은행 이자로 뺏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민간 소비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기여한 기여도를 나타냅니다. 보시면은 가계대출이 급증하니까 금융위기 전에는 3% 정도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게, 근데 경제 성장률이 5%다면 그 중에 소비가 3%를 차지를 했어요. 2007년 전에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나고 난 후에 휘청했다가 그 후에 이제 이게 3%가 가계 소비가 2%로 떨어졌어요. 2010년, 11년. 이때는 이른바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대박을 치던 이런 때인데도 가계 소비는 줄어들었어요. 가계 소비가 줄어든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계 대출이 그때 2010년, 11년에 증가했죠.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소비로 가야 될 돈이 은행 이자로 가버린 거예요. 은행 이자로. 그 다음에 2012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서 소비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1% 약간 넘는 수준으로 소비가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소비가 쭉 하니까 벌써 이렇게 뭐 몇 년입니까? 7, 8년 가까이 이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쭉쭉쭉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무슨 대형 유통면, 대형 마트나 이런 것들도 뭐 자영업자들한테 타격을 주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영업자한테 타격을 주는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툭 떨어져. 그 다음에 2014년에 또 푹 뛰니까 이제 또 소비가 1%를 살짝 넘던 것이 이제 1% 밑으로 툭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가 이제 경제 성장률을 1%도 기여를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수가 이제 가면 갈수록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집값이 올라가면 이제 뭐 이렇게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이렇게 그 집이 없는 무주택자한테 착취를 한다 어쩐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은 이런 악순환의 구조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이미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 계속 떠받쳐주지 않으면 이걸 떠받쳐주려면 이걸 떠받쳐야만 이게 가능해요. 이 건설 투자가 해야만 이게 또 떠받쳐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 문제죠.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은 경제 성장률보다 지난 2002년부터 한 4, 5년 동안에 경제 성장률보다도 빚이 더 빠르게 증가를 해오고 있죠. 이건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컨대 유이자 채무, 뭐냐면 이제 은행 대출하고 기업 같으면 이제 민간 기업 같으면 회사채 발행했다든지, 정부 같으면 국공채, 국채 발행했다, 공기업은 공채 발행했다든지 하는 그 이자를 내야만 하는 그런 유이자 채무, 그것만 합친 겁니다. 예, 그래서 유이자 채무 금융기관을 제외한 유이자 채무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2002년 대비 2015년 2분기 말 현재 6월 말 현재 3배가 늘어났어요. 예, 채무가. 근데 실질 GDP는 1.5배밖에 안 늘어났어요. 명목 GDP는 2배 정도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채무가 빚보다도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채무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진짜 경제 성장률은 빚이 안 늘어나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빚이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데 그것이 빚이 늘어나는 것조차도 지금 성장률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이자 채무 증가율을 보면은 이게 이제 파란색이 유이자 채무 증가, 연도별로 채무 증가를 나타내고, 이 빨간색은 이제 GDP 증가를 나타냅니다. 명백하게 그 채무 증가가 매년 연간으로 채무 증가가 2배에서 3배 정도 더 높죠. GDP 증가보다는. 특히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하면서부터는 이때는 이제 뭐 채무가 증가한 건 뭐 때문에 증가했냐면 그 외환위기 공적 자금 50조 원 상환 처리한다고 이렇게 늘어난 거고, 그 2008년 이명박 정권 때부터는 그냥 벅 뛰어버렸어요. 채무 증가가. 예, GDP 증가율을 치면은 연평균 실질 3.7%의 기간 동안에 명목으로는 5.6% 정도인데, 유이자 채무 증가는 8.8% 연평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한국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돈을 8.8%에 빌려다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벌어들이는 것은 3.7%, 명목은 5.6%밖에 지금 못 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도 못 갚고 있다 이거예요. 이자도 못 갚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빚을 갚는 상황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가계 부분이라든지 기업 부분이라든지 공기업 부분이 이미 그런 상황이에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이미 빚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뭐 각 주체별로 보면은 가계 유이자 채무, 민간기업 유이자 채무, 일반 정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죠. 공기업. 가계는 같은 기간 동안에 2.6배 증가했고, 민간기업은 2.3배. 그러니까 이건 민간이에요. 민간 가계, 민간 기업. 근데 이제 정부, 공적 부분. 정부는 8.9배 증가했죠. 그것도 언제 증가했습니까? 예, 이명박 정권 이후에 팍 이렇게 뛰었어요. 그 다음에 공기업도 언제 증가했습니까? 2008년부터 버벅 뛰었어요. 3점. 그러니까 채무 증가의 주범은 뭡니까? 정부하고 공기업입니다. 물론 가계도 지금 채무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엉터리, 그러니까 직접 자기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한 것들은 막 질러대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계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벼랑 끝으로 몬다 이거예요. 전월세 대란을 악용해가지고 벼랑 끝으로 몰아서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죠, 이미. 근데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소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언제 그러면 난리가 납니까? 다가오고 있죠, 지금. 틀림없습니다. 다가오고 있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지금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당장에. 아니면 내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1년, 2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3년 후에 날 수도 있고. 아직은 지금 정부가 이렇게 빚이 폭증을 하고 있지만, 정부 빚이 아직은 조금 더 빚을 막 쏟아 부을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남아 있어요. 지금 그걸 계속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소진할 때까지는 뭐 이렇게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장담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미
언제 어느 때 문제가 뻥 하고 터져도 아 이건 터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욱더 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겁나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것들? 정말로 빚 내가지고 못 갚을 수 없으면 배째라고 들어 놓으세요. 그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네 내리네 목매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세상의 이치라는 건 참, 크게 보면 정말로 공평하다고 그럴까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신의 손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이렇게 부도덕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공평하지 못한 것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또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 경제 흐름만 봐보세요. 일본 얻어맞았잖아요. 미국도 얻어맞았잖아요. 유럽도 얻어맞았잖아요. 중국도 저렇게 양적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얻어맞고 있잖아요. 한국은 외환위기 때 한번 얻어맞았다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얻어맞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제대로 한 번도 얻어맞지 않았어요. 아마 이제 한번 얻어맞게 되면은 그걸로 거의 기사 좀 거의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하여튼 그건 그때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미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이미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공감하시면 그 해답에 따라서 같이 힘을 모으시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11월 두 번째 동영상,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